이 영상에선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뭐야,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장담컨대 토익 900점이 넘는 토익 고수분들도 이 기본 개념을 전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말짱 꽝이 될 수도 있어요. IC에서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자신하시는 이 기본 개념들, 이거에 대한 메타인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각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예시로 들면서 최대한 짧고 간략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난 이 개념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느껴지는 챕터가 있으면 각 챕터마다 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 문제가 15개씩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자료 다운받으시고 직접 풀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시작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통역사 J고요.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응시했던 토익에선 980점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오픽은 S를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통문학대학원 졸업하고 현직 통역사로 활동 중이고요. 시간 없으니까 소개는 잊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이쪽이 미래, 이쪽이 과거, 지금 여기 가운데가 현재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시제라고 하면 이름에 현재가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뜻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를 하죠. ing 붙는 거요. 그래서 현재 시제의 동사는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현재 시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I am drinking wine.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와인을 마시고 있다라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I don't drink wine 이라고 하면은 이건 더 이상 어떤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나는 와인을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현재 시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거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만 풀어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동사가 들어갈 자리죠. 일단 A, B, C는 동사가 맞는데 D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왜 동사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따 챕터에서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빼고요. 자, 그러면 A, B, C가 남는데 이 중에서 C도 정답이 아니죠. 왜? 3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현재 시제 동사가 오기 위해선 뒤에 반드시 S가 붙어야 하는데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 친구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 또는 과거 시제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뒷문장에 보시면 She has been there for 10 years라고 나와 있죠. 현재 완료가 쓰였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은 이미 끝난 이벤트니까 was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works. 그녀가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녀는 은행원입니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사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관사입니다. 사실 이 관사에 대한 문제가 토익에서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관사를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그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대충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한 10분 중에서 한 분이 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감만 잡으시라고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관사에서 중요한 건요. 더 같은 정관사, 이걸 정관사라고요. 어와 언의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언제 정관사를 쓰고 언제 부정관사를 쓸지 그 상황을 잘 판별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사를 써야 되는 상황은 대상에 맥락이 있을 때고요. 맥락이 없는 랜덤한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부정관사를 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제 조금씩 감을 찾아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요. I saw blah blah cat outside the window라고 나와 있죠? 창문 밖에 있는 고양이를 봤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과연 정답이 어일까요? 아니면 더일까요? 아마 창문 밖에 있는 고양이라는 맥락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더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락이 있을 때 더를 쓴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요. 더도 정답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 맥락이라는 건 이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대화를 듣는 상대방 있죠? 이 상대방이 이 대상의 존재, 이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상대방이 이 고양이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모를 거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당연히 처음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고양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말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선 반드시 여기에 어를 써야 됩니다. 이 문장 구조상 상대방이 이 고양이를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만약 상대방이 이 고양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어제 창문 밖에서 본 고양이를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땐 당연히 덜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좀 애매하죠? 예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쪽에서요. 그가 나한테 책을 준 거죠. 근데 이 책이 interesting한 책이에요. 여기도 어느 정도 맥락이 있죠? 흥미로운 책.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on일까요? 아니면 the일까요? 여기서도 사실 정답은 on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대상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가 나한테 무슨 책을 줬는지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알고 있을 리가 없겠죠. 모를 겁니다. 책을 줬다는 사실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uninteresting book이 돼야겠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이 책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땐 덜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내가 이 친구한테, A라는 친구한테 맨날 해리포터가 정말 정말 interesting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나한테 해리포터를 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바로 이제 이 A라는 친구한테 달려가서 He gave me the interesting book 하면은 그럼 그땐 A가 그걸 듣자마자 아, 해리포터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상대방이 이게 뭔지 100% 알고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을 쓴다의 기준은 상대방이 그 대상을 이미 알고 있느냐, 설명이 필요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설명드려야 할 디테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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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토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은 3번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핵심 요소들이 뭐죠? 주어 그리고 동사. 만약에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다. 그러면은 목적어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이 동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영어를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는 꽤나 어렵기 때문에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예시를 보면요. I plan something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과연 정답이 뭘까요? 보시면 이미 plan이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나올 수 없죠? 자, 이 중에서 동사가 뭐가 있죠? C와 D가 동사네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정답이 아니고요. 근데 A와 B도 동사처럼 생겼는데 왜 얘는 동사가 아니냐? 얘네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투부정사고 이 친구는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거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는 일단 정답이 A입니다. 얘도 동사가 아닌데 왜 B는 안 되고 A만 되나요? 1차원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plan이란 동사가 원래 투부정사랑 쓰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사이에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챕터에서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네, 일단 궁금증을 접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정답은 A였고요. 하나 더 볼까요? She enjoys something in the park.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나왔죠? 이 문장은 지금 한 문장이니까 이 뒤에는 더 이상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에 또 빼야겠죠? A하고 C하고 D 전부 다 동사네요. 그러면 정답은 B밖에 안 남네요. 여기선 A가 정답이었는데 왜 여기선 또 동명사가 정답이라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추후에 설명드릴 그 동명사와 투부정사 챕터에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예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동사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장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이 문장 사이에 뭐 삽입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럼 그때부터 동사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 동사는 반드시 문장당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동사의 위치를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will, might, should, must 막 이런 애들이죠. 이 친구들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올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유념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장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문문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치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사 같은 친구들 이따가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부사는 사실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과 조동사 사이에 부사가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따라온다. 원형만 따라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he will 뒤에도 반드시 give만 올 수 있죠. give 뒤에 s 붙은 이 친구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혁명.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만 꾸민다. 혁명.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명사만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 얘가 나왔다면은 얘가 누굴 꾸미고 있는 거지가 궁금할 때 반드시 명사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익숙하시죠? 지금 여기가 명사고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지금 얘를 꾸미는 거니까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안 익숙한 그런 구조들,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She found the instructions something. 여기서는 원래 find라는 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해요. find하고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명사, 이 대상이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 익숙한 위치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만 꾸민다라는 사실을 안 잊고 계속 유념하고 계시면은 결국 근처에 있는 명사랑 이어지는 거다라는 걸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The students하고 쉼표 찍고 지금 갑자기 빈칸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얘를 꾸미는 겁니다. 원래 영어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갑자기 그 대상 뒤에 이렇게 쉼표로 끊고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한 속성을 형용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형용사가 나왔다. 근데 왜 여기 나온지 모르겠다. 이 위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그 근처에 있는 명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걔를 꾸미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만 꾸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사실 어느 위치든 올 수 있는 꽤나 자유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고 했죠? 이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밉니다. 명사 빼고 다 꾸며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부사도 꾸밀 수 있고요. 동사도 꾸밀 수 있습니다. 형용사가 꾸미는 것 빼고는 다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She blah blah finished her work and blah blah blah. 여기서 당연히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위치가 자유로운 형 부사뿐이겠죠.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빠진다고 해도 이 문장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문장의 맛을 더해주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료 같은 느낌이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어 뒤에 이렇게 부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he speaks 땡땡 clearly 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지금 정답은 A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clearly도 이미 부사인데 이 very라는 부사가 얘를 더 꾸며주고 있네요. 정말 clearly하게. 이런 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왜 여기서는 부사가 지금 주어 바로 뒤에 나왔는데 왜 얘는 동사 뒤에 나오고 있느냐?
사실 부사가 위치가 꽤나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부사를 어느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여기서도 물론 이 clearly를 주어 뒤로 옮겨 넣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죠. 이 부사를 앞에 데려다 놓을수록요, 얘가 수식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clearly를 이렇게 뒤에 박아 놓으면요, 얘가 수식하는 게 이 동사에 제한이 돼요. 한마디로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문장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clearly를 앞으로 당겨오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부사가 단순히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럼 의미가 어떻게 바뀌죠? He speaks. 그 사실 자체가 클리어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말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에서 그는 분명히 말을 한다 라는 문장으로 갑자기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당겨오면서 얘가 수식하는 범위가 이 동사 하나에서 문장 전체로 넓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quickly가 만약에 이 앞쪽이 아니라 finished 하고 이 뒤쪽으로 옮겨갔으면요, 그럼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이 동사 하나만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일을 끝낸 거는 quickly 했는데 left the office는 quickly 하지 않았다가 되죠. 이걸 이 앞에 두면은 비로소 그때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해서 finish도 빠르게 했고 leave도 빠르게 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꽤나 자유롭지만 그 위치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얘가 커버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이거 꽤나 많은 분들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데, 더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요, 그 특징을 가진 집단, 한마디로 복수명사가 되는 겁니다. 집단 명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여러분들께서 뭐 부자와 거지, 부자와 빈자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rich people, poor people 하는 게 아니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렇게 안 하고 the rich and the poo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자들과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더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은 그 자체로 집단 명사화 된다.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죠. 땡땡 주어 자리네요. Should have access to education. 자, 교육에 대한 access가 있어야 한다. 이 access라고 하면요, 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를 누리는 거, 가지는 거, 이용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리다, 이용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마디로 이 대상이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죠. Regardless of their blah blah blah. 지금 얘네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라고 하면은 이 주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은 아니겠죠. 부자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요. 당연히 여기선 정답이 the poo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은 이 속성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ing,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ing가 붙었을 때 동명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분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참고로 여기는 동명사는 명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현재 분사는 그 동사의 원래 의미를 형용사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현재 분사의 원래 동사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그럼 이 현재 분사의 의미를 유추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바로 그냥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요, surprise라는 게 원래 놀라게 한다,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면 무슨 의미의 형용사가 되죠? 놀라게 하는, 한마디로 놀라운이라는 느낌의 형용사가 되겠죠? 그 무비가 정말 블라블라 놀라운 영화였다.
참고로 여기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동사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얘 둘, surprising과 surprised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얘가 왜 형용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 영화가 정말 놀라운 영화였다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러우므로 surprising 이 정답이 되어야겠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네, the news was 지금 shock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게 하는 이라는 느낌의 동사죠. 그래서 여기 뒤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면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이라는 느낌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뉴스가 굉장히 shocking 했다 라고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원래 동사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요.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었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유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shock이라는 단어하고 shock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따로 의미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동사의 의미만 외우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뒤에 ing가 붙은 형태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분사를 배웠으니까 이번엔 과거 분사도 배워야죠. 과거 분사는 마찬가지로 형용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뒤에 ing를 붙였지만 여기서는 보통 ed를 붙이죠. 과거 시제랑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가끔씩은 아예 다른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죠. 가장 흔한 걸로는 뭐 비동사, 과거 시제로는 뭐 was나 were이 있는데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는 갑자기 been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암기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현재 분사와 다르게 과거 분사의 의미는 그 원형이 되는 동사의 의미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surprise란 단어로 예시 드렸었죠.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남을 놀라게 하는 거죠. 내가 남을 놀라게 하는 능동의 의미입니다. 근데 surprised라고 과거 분사로 이걸 만들면요.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제는 이제 논란, 한마디로 내가 그 동사를 당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She was 형용사 자리죠. By the unexpected news. 갑자기 깜짝 예상치 못한 뉴스가 딱 들려와서 이거에 놀란 겁니다. 내가 surprise 당한 거예요. surprising은 the movie is surprising 하면은 그 movie가 관객들이 surprise 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어떻죠? 내가 이 뉴스에게 surprise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놀라게 된 상태. 내가 놀란 상태야. 그럴 때는 이제 I was surprised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interest는 누군가를 흥미롭게 하다, 뭔가를 흥미롭게 하다라는 느낌의 동사입니다. It interests me 하면은 뭐 재밌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interesting 하면은 그래서 흥미롭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is movie was very interesting 하면은 이 무비가 나를 interest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흥미롭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interested 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흥미롭게 한 게 아니라요. 누군가 나를 흥미롭게 하는 대상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대화가 나를 흥미롭게 한 겁니다. 왜? 그 주제가 너무나도 fascinating 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정말 흥미로웠기 때문에 내가 이 대화에 딱 끌려버렸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이렇게 보셨듯이 그 동사의 원래 의미를 내가 당했다는 그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와 다르게 내가 그 동사의 의미를 당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는 이 품사는 같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거의 반대에 가깝다. 능동과 수동의 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그 원형, 동사의 원형 의미만 알고 있으면은 얘가 과거 분사로 바뀌었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surprise라는 동사만 외우면은 surprising이라는 현재 분사와 surprised라는 과거 분사의 의미를 모두 다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놀라운, 얘는 논란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은 both와 whether인데요. 이 둘이 딱히 뭐 정반대의 의미다라는 건 아니지만 둘 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서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both는 두 개 중에 두 개라는 뜻이고요. whether는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선택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빈칸 근처에 and가 나와 있는데
보기 중에 both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빈칸 근처에 or이 나와 있는데 보기 중에 whether 또는 either가 있다. 그러면 얘네 둘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음 챕터 때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 단어 둘 다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both는 두 개 중에 두 개다. whether은 둘 중에 하나만 이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간단하게 보면은 그녀가 쓸 수 있죠. English and Spanish를 fluent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and가 나왔으니까 이거 둘 다 가능한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 both가 되겠고요. 그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티하고 커피 중에 뭘 원하는지. 자,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니까 이 whether하고 either가 엄밀히 따지면은 뭐 둘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whether밖에 안 돼요. 왜 whether만 되고 either는 안 되는지 그거는 다음 챕터 때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빠르게 스킵할게요. 그 다음은 either하고 neither인데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칸 근처에 or이 있는데 보기에 either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정답일 확률 아주 높고요. 자, 그리고 빈칸 근처에 nor이 있다. 그리고 보기에 얘가 있다. 그러면 그냥 100%입니다. 얘는 예외가 없어요. nor은 무조건 neither하고 같이 있습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되죠? 의미는 either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neither은 둘 중에 그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whether하고 either가 느낌이 비슷한데 어떤 문장에서 whether만 가능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either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핵심 차이는 보시면은 여기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either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명사 바로 앞에 붙을 수 있는 건 either라는 거예요. whether은 따라올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다릅니다. 아까 위에 올려보시면 whether 뒤에는 명사가 아니라 다른 무슨 구조가 따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구조마다 달라지는 거지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neither가 결국은 둘 중에 아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oth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oth에다가 그냥 not이 붙여서 하면은 그게 꼭 neither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봅시다. Both of you can't join. 한마디로 너희 둘 다 조인할 수 없어가 되는 거죠. 근데 neither of you can join 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너희 둘 중에 그 누구도 조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뜻 보기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시면요. 지금 이쪽에선 너희 둘 다 오는 게 안 된다. 둘 다 조인 안 된다. 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둘 다 한 번에 조인하는 건 안 되는데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조인하는 건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경우 명확한 설명이 안 될 그런 오해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neither of you can join은 너희 둘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조인할 수 없다. 너희 둘 중에 그 누구도 안 돼.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그 누구도 안 됩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때는 both하고 not을 쓰는 게 아니라요. neither을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명확한 쓰임새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키워드 or과 nor을 기억하시면 토익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many와 many of입니다. many 뒤에 of가 붙냐 안 붙냐는 간단하게 뒤에 따라오는 대상이 특정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앞에 관사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뒤에 있는 대상이 설명이 필요한 대상인가,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룰은 사실 many를 제외하고도 many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량 관련된 단어들 있잖아요. much나 any나 all 같은 것들. 여기에도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단순히 many students 라고 하면은 그냥 많은 학생들 이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 학생은 특정할 수 없는 그냥 랜덤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집단 내에 있는 학생들을 지칭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many of the students 라고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 스튜던트는 내가 가르치는 학급에 속한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 대상들의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겁니다. 이때 의미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단순히 많은 학생이지만 many of가 되면은 이 그룹에 속한 대상들 중에서 상당수, 이 중에서 man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지만 살짝은 다른 맥락이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 몇 개만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blank people attended the meeting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선 지금 of가 붙은 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people이 가산명사니까 가산명사하고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many하고 few가 있죠. little하고 much는 여기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불가산명사를 꾸밀 때 쓰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정답은 many예요. few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ny people이죠. 특정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랜덤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any people이라는 건 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긴 왔다. 정도의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다른 문제도 하나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는 the money has been spent already라고 나와 있죠. 더가 쓰였으니까 이거 돈은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특정할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어떤 부서에 할당된 예산이라거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거나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money가 불가산이니까 much밖에 쓸 게 없네요. Much of the money has been spent alread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이미 상당 부분이 사용됐다. 이미 써버렸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수량 명사 뒤에 오브를 붙이고요. 특정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오브 없이 붙이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a few와 few 그리고 little과 a little 이걸 살펴볼게요. 차이라고 하면은 앞에 어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밖에 없긴 한데 이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의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가 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있는 편이다. 별 문제는 안 된다. 그냥 조금 있어.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어를 떼어낸 few와 little을 썼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쓰는 화자가 지금 이 수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요. 지금 이 항아리 안에 쿠키가 있는데 help yourself라고 나와 있죠. 편하게 드세요. 원하시는 대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쿠키가 지금 보시면 쿠키는 가산명사니까 여기서는 little이 안 되겠죠. 그러면 B와 C 중 하나인데 만약에 C가 정답이다라고 한다면은 쿠키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드세요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 few 쿠키 조금 있는데 드세요. 이런 느낌으로 쓴 문장이 된 겁니다. 정답은 B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나한테 시간이 이만큼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내로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 이 시간 내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는 뭐가 들어가고 있죠? 이 시간이라는 거의 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간은 불가산명사니까 little과 a little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가 없는 B1, little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little time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땡땡 people attended the event. 사람이 이만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성공적이었어요. 그 정도면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가산명사니까 B와 A가 정답인데 자, A와 B 중 뭐가 정답이 돼야 될까요? 자, 보시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이었습니다. 라는 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사람이 진짜 적게 왔어. 근데 그래도 성공이었어요.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온 이 but이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few가 정답입니다. 이번엔 관계대명사 that과 which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둘 다 특징으로는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뭐죠? 문장 내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들 있잖아요. 주어, 동사, 그리고 타동사의 경우에 목적어까지 필요하죠. 이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둘 중 하나가 빠져 있는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 둘의 차이라고 하면요. that은 필수적인 정보고요. which는 선택적,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직접 예시를 보면서 확실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쪽 문장에 보시면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의 동사가 어디 있죠? 이쪽에 있네요. 비동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중간에 이 자동차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겁니다. 자, 보시면은 you bought last year 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빠졌군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what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들어올 수 없는지는 다음에 what 챕터에서 설명드릴게요. who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수식하는 대상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선 사물이네요. 그래서 쓰기도 될 수가 없고요. which도 여기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는 바로 2번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선 정답이 that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수식하고자 할 때 쓰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중간에 장애물이 없죠. 중간에 쉼표라던가 아니면 다른 단어가 여기 끼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대상을 꾸밀 때 이렇게 that을 써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잇고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불완전한 문장이 없는 걸까요? 여기 지금 주어 있고 동사가 있는데 그럼 목적은 대체 어디로 갔길래 빠져 있는 걸까요? 그 빠져 있는 목적어는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이 대상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네가 작년에 산 그 자동차, 그 자동차가 여전히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바로 2번까지 같이 보면요. She passed exam.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네요. 자, 이때는 쉼표가 왔죠? 이런 상황에선 대수에 붙이기가 힘듭니다. 이런 때는 당연히 같은 이유로 C와 D도 안 되고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B예요. 말씀드렸듯이 B는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which를 쓸 때는 that과 다르게 중간에 이렇게 쉼표를 넣고 그 which로 설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that과의 차이가 있다면요. that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었죠. 근데 which는요. 엄밀히 따지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이 exam만 꾸미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문장 읽어보시면요.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가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거죠. 이 시험 자체, 이 명사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 문장 전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which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쉼표로 중간에 장애물을 넣거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what입니다. what도 마찬가지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는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that과 which는 이 앞에 수식하는 명사가 있었죠? 앞에 이렇게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얘네가 수식하는 그 대상이 주어 또는 목적어로서 기능했던 거였죠. 근데 what은 달라요. what은 어떤 대상을 꾸미지 않습니다. 대상을 꾸미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대상이에요. 곧 스스로가 주어이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that과 which는 다른 문장, 다른 대상을 꾸밈으로써 걔를 주어이자 목적어로 만들어주지만 what은 자기 스스로가 주어이자 목적어다 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She didn't hear w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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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meeting 이라고 나왔죠? 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일단 불완전한 문장 먼저 찾아보죠. was discussed. 불완전한 문장이 많네요. 주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they are discussed.
완전한 문장이죠. 빼고요. Did they discuss? 이것도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이고 disgust는 이건 지금 동사밖에 안 나왔죠? 그냥 이상한 그냥 단어네요, 단어. 이것도 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A와 C가 정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법상으로 따지면요. 이 친구는 여기 올 수 없어요. 지금 이 구조 어떻게 돼 있죠? 동사가 did가 앞으로 나온 의문형 구조죠. 의문문이라면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위치가 이 원래 문장의 중간에 삽입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삽입된 문장에서는 이런 식의 의문문 구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원래 문장 한마디로 she didn't hear 이쪽에서는 이런 식의 의문문 구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문형 도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what was discussed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what을 언제 써야 되느냐 특정할 수 없는 대상 모르는 대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what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특징이나 형태를 설명해야 되는 묘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뭔지 모를 때 what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내용인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what이라고 쓴 거죠. 만약에 내가 듣지 못한 대상이 뭔지 알고 있어. 내가 A를 듣지 못했어. She didn't hear A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대상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얘를 지칭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what을 이용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논의됐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뭐였죠? 이런 식으로요. 내가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what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who입니다. that which하고 what에서 배웠듯이 이 친구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속성을 약간씩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은 that which처럼 who 앞에 붙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연히 이 명사는 사람 명사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what처럼 어떤 대상을 꾸미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으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1번 보시면 이 매니저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뭘 이해 못했습니까? Wh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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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le for the 이거. 자, 여기서의 적절한 정답은 who는 참고로 여기서 단수 취급이죠.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는 what처럼 이 who 단어 자체가 이 뒤에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의 주어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ho is responsible 이 돼야 되고요.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서는 who가 이렇게 쓰이는 예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예시도 한번 봐볼까요?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The person who blah blah blah. 자, 지금 이 신규 포지션 직군에 채용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한마디로 아주 이 자리에 적합한 그런 뛰어난 인재다라는 의미죠. 이 경우에는 지금 정답이 뭡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수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was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는 who가 이전에서 봤던 예시와는 다르게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 person이 지금 이 신규 포지션에 채용된 그 사람인데 굉장히 능력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이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으로서 기능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where가 when 얘네들은요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what처럼 스스로가 목적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가끔씩은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이런 식의 구조는 비단 where가 when뿐만 아니라 다른 뭐 how나 what과 같은 단어에도 쓰일 수가 있긴 한데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가 사실 where, when 말고도 다른 놈들하고도 쓰일 수 있어요. 같이 I don't know what to do.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뒤에
문장이 올 때 얘네들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무언가를 수식하는 예시 먼저 한번 볼게요. Do you remember 그 장소를 기억하니? 근데 이 장소가 어디다? 블라블라. 장소를 수식할 때는요. 물론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where 써서 이 문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냥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완전한 문장을 넣으면 되니까요. 당연히 where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장소가 아니라 어떤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the year, the day, the month. 그러면 이제 when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어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였고요. 바로 그 다음 예시를 보시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뭐가 기억이 안 나? 지금 목적어 자리죠?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내 열쇠를 어디다가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기서는 이 where이 예시와는 다르게 뭔가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약간의 목적어를 기능하는 것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가지 사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붙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비단 where가 when뿐 아니라 다른 것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how의 핵심은 모르겠다입니다. 이 친구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투부정사도 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를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될 때 how를 쓰는 거예요. how를 써서 문장을 구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Can you explain how to use this software? 이 소프트웨어 어떻게 쓰는 거야? 그 방법을 모르겠어. 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what 빼고 when to use and where to use 도 전부 다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문장의 의미상 일반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건 아마 이렇게 how가 되겠죠. 자, 그리고 I'm not sure 뒤에 how he managed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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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로 how를 쓴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that이라는 명사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that이라는 명사절을 쓰게 될 경우엔 이 뒤에 나온 이 사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짠가? 이런 느낌이라면 how를 쓸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다른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방법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뉘앙스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의문이 있을 때는 문장 앞에 또는 투부정사 앞에 how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모르겠습니다. 이 and와 or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장이 어디서 끊긴 건지를 반드시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또는 이라는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은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and를 넣어볼게요. John likes to read books and watch movies. 여기서는 지금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끊긴 거죠. John likes to read books. John likes to watch movies. 라는 의미로 된 겁니다. 지금 얘가 어디서 끊긴 건지를 확실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떻죠? He wants to buy a new phone and a tablet. 여기선 동사가 아니라 여기 목적어 쪽에서 끊기고 있네요. Buy a new phone and buy a tablet. 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students need to finish their homework and prepare 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끊긴 거네요. students가 해야 되는 게 finish도 해야 되고요. prepare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와 or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위치를 끊는 거 파악하기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장에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긴 문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should하고 must는요. 다들 그냥 약간 의무,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 의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추측의 의미로도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추측의 의미로 쓸 때 should는 이론상으로 당연한 것들, 논리적으로 그러해야 하는 추측들을 이야기할 때 쓰이고요. must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것들, 논리적으로도 그러하고 실제로도 심리적인 확신이 있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 must를 씁니다. 바로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그가 1시간 전에 집에 나갔어. 집을 1시간 전에 떠났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도착을 했을 거야, 회사에. 이거는 뭐죠? 논리적인 추측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만든 논리적인 추측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했을 때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이때는 should가 자연스럽겠죠. He should be at the office by now. 지금쯤이면 아마 회사 도착했을걸?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여길 보세요. The lights in her room are on. 자, 지금 방에 불도 켜졌고요. 그리고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거가 확실하죠? 논리적인 근거들도 다 모였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러면 she must be at home. She must be home. 집에 돌아왔나 봐. 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must예요. 만약 여기서 she should be home이라고 하면요. 그녀가 실제로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했다거나 아니면 막 엄청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집에 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must를 쓰면은 집에 있어. 집에 100% 왔어.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진 추측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She's been studying for this test all week. 이번 주 내내 공부했어. 자, 그러면 s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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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d the exam easily.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말했냐에 따라서 should와 must가 다 되겠죠. 근데 일단 보기에선 should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should가 되겠네요. She can, she could 전부 다 문법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 그녀가 이번 주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내린 논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should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should와 must 둘 다 추측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둘 다 각자 확신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여기가 현재, 미래, 과거라고 해볼게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발생해서 과거에 끝난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사건이에요. 현재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미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근데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 발생을 했는데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까지 유효한 그런 사건들을 의미할 때, 묘사할 때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 현재 완료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하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내 평생 통틀어서 유효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바로 예문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그녀가 동사 자리죠. The company for 10 years now. 지금까지 10년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10년을 일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정답은 뭐가 있죠? worked라고 했으면은 과거에 끝난 이벤트인 겁니다. 즉, 지금은 이 주인공이 회사랑 아무 관계도 없는 관계여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죠. works는 뭐죠? 현재 시제. 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기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 시점에 시작된 이벤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기간을 강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나열할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기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is working은 지금 이 순간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순간의 사실만 묘사할 뿐 이 10년의 세월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has worked. 자, 반면 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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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자리죠. A new car last month. 이거는 뭐죠? 저번 달에 차를 산 거죠. 저번 달에 사서 저번 달에 끝난 거예요. 산 차, 차를 사다. 그 행위가 저번 달에 발생해서 그때 딱 끝난 거죠. 이때는 이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니까 bought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발생해서 과거에 그대로 끝난 이벤트라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고요. 만약 어떤 기간을 설명하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이벤트를 설명할 때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아까 그리고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틀어서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예시를 보시면요. They never blah blah such a difficult task before. 내 평생 통틀어서 이렇게 어려운 건 해본 적이 없어. They did never handle 이 아니고요. They have never handled. 내 평생 통틀어서 이렇게 어려운 걸 해본 적이 없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 평생이라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시점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과 관련된 뭔가가 나올 때 현재 완료를 쓴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는 여러 개의 과거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오래된 과거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발생한 이벤트가 A, B 두 개 있다고 쳐볼게요. 자, 만약에 이 A, B 둘 다를 문장 내에서 똑같은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묘사를 하면요.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인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 A가 B보다 더 먼저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더 먼저 발생한 사건에 had pp를 붙여서 과거 완료 형태로 만들고 이 B는 일반적인 과거 시제로 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과거 완료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S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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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mail yesterday, but I haven't replied yet. 아직 이거 지금 현재 완료죠. 아직까지 내가 답장 안 한 거예요. 과거에 받았는데 아직 답장 안 한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 들어갈 시제는 뭘까요? 과거 완료일까요? 아니면 그냥 과거 시제일까요?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맞죠? 왜? 두 개의 과거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죠? 과거의 사건하고 현재를 비교하고 있죠? 과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때 이후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자, 이건 뭐죠? 오피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미팅이 이미 시작했었다 라는 거죠. 자, 이때는요. 지금 내가 오피스에 도착한 때가 이 시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 시점에 이미 미팅이 시작을 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내가 도착했던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과거 시제로 쓰고요. 이것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던 미팅이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had pp를 써서 과거 완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The meeting had already started. 그러면 그냥 과거 시제로 쓰인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점에 이 과거 완료로 쓰인 이 이벤트가 이미 앞서서 발생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발생한 두 사건 간의 시간 순서를 명확히 정립할 때 그때 과거 완료가 쓰인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급. 비교급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뭘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말 간단한 예시를 들면요. She's taller than me.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말해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사람들 문제없이 알아먹고요. 실제 대화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she's taller than me가 아니라 taller than I am 이라고 해야 해요. 왜 그렇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나보다 크다이죠. 자, I'm tall. 나도 커요. 근데 나도 큰데 그녀가 나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tall을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성문들이 여기 뒤에 와야 됩니다. 여기선 taller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she's taller than I am 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안 오실 텐데 예시를 몇 개 더 보시면 조금씩 감이 올 거예요. 자, he runs faster than me가 아니죠. He runs faster than I do가 돼야 됩니다. 왜? 지금 이 run을 꾸미는 이 faster라는 부사 지금 이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I run fast. 나도 빨라. 근데 he runs faster. 이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얘네를 여기로 옮겨서 I do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I know more about this topic. 내가 이 토픽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 than 누구보다 her. 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건 뭐죠? 내가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을 여기로 옮겨서 I know more about this topic than she does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를 비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와야 하는 문장이 달라진다는 거. 단순히 me, her, him 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비교 대상에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해 두고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감을 익혀보세요. 그 다음 should and must have. should have and must have. 얘네들은요. 어, 이 should와 must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냥 과거의 느낌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should는 의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must는 추측의 느낌도 강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should, must를 써서 문장을 만들면은 그러면 현재 시제의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You should do this.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 have를 쓰면요. 그때부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건, 이 과거에 발생했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시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The kitchen is spotless. 자, 키친이 너무 깨끗한데 부엌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아,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이 cleaned it this morning.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청소를 했기 때문일 거야. 자, 지금 뭐죠? must는 추측의 의미인데 지금 이 과거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이 청소했을 거야. 이거에 대한 추측이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하고 싶을 때는 must have로 써야만 합니다. should도 추측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should에 have가 붙어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때는 사실 추측의 의미보다는 그 의무의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should have는 이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발생했어야만 했던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 이런 느낌이 강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바로 직관적으로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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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ed me before coming. I wasn't home. 나 집에 없었어. 나 집에 없었다. 오기 전에 전화했어야지. 지금 뭐죠?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죠? 너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너가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 진짜 아쉽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할 때는 should have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must have를 쓰면 무슨 느낌이 되는 거죠? 너 전화했겠구나. 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일, 발생해야만 했었던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는 should have가 돼야 되고 과거에 발생했을 법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적인 추측을 할 때는 must have를 써야 된다. 예시 하나만 더 볼까요? 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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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n really happy when he heard the news. He couldn't stop smiling. 계속 웃음을 멈추질 못했다. 이걸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기뻤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웃고 있었겠지. 이것도 뭐죠? 과거에 발생했던 이 사람이 이 뉴스를 듣고 느꼈을 이 감정에 대한 판단이죠. He must have been really happy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should have는 발생했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실에 대한 후회.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must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could, would, might have. 이 셋은요, 앞서 보셨던 should have하고 must have보다는 의미 구분이 불명확한 편이라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could는 능력이란 가능성의 느낌이 있고요. would는 조건, 그리고 might는 그냥 단순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예시를 보면서 조금씩 파악해 볼게요. 자, 내가 지갑만 안 두고 왔으면은 그러면 무슨 말이 와야 되죠? 내가 저녁 샀을 거야. 지갑만 가져왔으면 내가 샀을 텐데 아쉽다. 자, 지금 뭐죠? 지갑을 내가 까먹지 않았다는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됐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would have입니다. 자, 이쪽은 뭐죠? 만약에 우리가 더 빨리 떠났으면은 지금처럼 길이 막히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야. 자, 여기서는요. 조건이라고 보고 would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could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could라고 썼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떠났으면은 반드시 길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야. 아쉽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됐으면은 이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무대에선 그런 가능성의 느낌이 없어요. 내가 지갑을 갖고 왔으면은 내가 저녁을 살 가능성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죠. 지갑이 있었으면 내가 샀지. 다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다. 자, 그리고 might를 쓰면요. 그것보다 더 낮은 가능성인 겁니다. He might have called me, but I'm not sure. 전화했을 수도 있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판단해 보건데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쓰는 게 might have입니다. 과거에 어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는 몰라. 그런 추측을 하고 싶을 때 might have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얘네들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씩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가정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이 안 되는 가정,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이야기할 건데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징은요. 이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할 때 비동사를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단순히 was를 쓰는 게 아니라요. 주어가 뭐가 오든 간에 were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I were, you were, he were 이런 식으로요. was를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문법상으로는 이쪽이 더 정답인데 근데 캐주얼하게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was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토익 문제에서는 정석적인 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were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문을 통해서 파악해 볼게요. If I 내가 만약 새였다면은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날아다녔을 거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죠. 내가 새가 된다는 그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If I were a bird, then I would fly around the world. 자, 참고로 이 다음 부분, 가정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과거 시제, 그러니까 I flew를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조동사를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I would, I could, I might 이런 식으로요. 예시 하나 더 볼까요? If s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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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ime, she blah blah more often. 자, 그녀가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she would travel. 그럼 여행을 더 많이 했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더 많이, 그러니까 그녀한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네. 이제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그 가정법도 바로 다음 챕터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참고로 가능성이 있을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문법상으로는 she has more time도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거를 이렇게 과거 시제를 이용한 가정법을 만들었다면요. 그 사람이 보기엔 그녀가 시간을 더 확보한다는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화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 과거 시제에 쓰는 게 아니라 이 화자가 판단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건이라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과거에 대한 무언가를 가정할 때,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이때는 과거 완료 플러스 조동사 have pp, 방금 저희가 배웠던 그 구조가 나옵니다. 아까 배웠던 거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이었지만 이거는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가정이에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작년 시험 통과했겠지. 통과했을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어. 이미 열심히 공부를 했죠. I studied hard. 근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그 과거 사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사건에 대한 가정인 거죠. 자, 그렇게 됐으면은 조동사 have pp 시험을 통과했을 거야.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last year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는 이런 구조로 문장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말이 되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가정이죠. 자, 이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같이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근데요, 가끔은 현재 시제 플러스 현재 시제 이렇게 가정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가정을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시제로 썼으니까 실제로 내일 비가 온다는 그 상황 자체가 진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the game 그 게임이 캔슬 될 거야. will be cancelled 라는 거죠. 이게 충족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if it rains 비가 오면은 the ground gets wet 이죠. 자, will get wet이 아니에요. will get wet이라고 하면요. 비가 온다면 땅이 젖을 수 있어. 이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일이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죠. 비가 오면요. 무조건 땅이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젖을 수가 없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런 당연한 사실들. 예를 들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은 가능성을 내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물이 100도에 떠나면 무조건 끓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게 충족되면은 이 사건 B는 100% 발생하는 거야. 이때는 현재 시제예요.
자, 근데 이건 뭐죠? 내일 비가 와도 뭐 게임이 캔슬이 안 될 수도 있죠. 캔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한 80% 되겠지.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will 쓰는 겁니다. 이 뒤에 현재 시제가 오느냐, 미래 시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동명사와 투부정사. 이거는 둘 다 명사 취급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똑같은 명사긴 해도 그 뉘앙스가 분명히 달라요. 엄밀히 따지면 동명사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투부정사는 목적과 의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즉 미래와 관련된 느낌이에요. 동명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객관적인 그 행위 그 자체를 묘사하는 거고 투부정사에는 이 미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The mistake after the meeting. 자, 실수를 했는데 미팅 이후에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한 거죠. 객관적인 그 사실 자체, 실수를 했습니다. 를 인정한 겁니다. 이때는 making the mistake가 되겠죠. 자, 반면에 we pla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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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project next month. 자, 다음 달에 새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이건 뭐죠? 목적, 미래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starting이 아니라 to start 라고 쓰이는 겁니다. 얘네 둘이 이 똑같은 명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동명사, 그리고 의도, 목적 등 미래와 관련된 뭔가 뉘앙스를 이야기할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외우는 거는 점수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고요. 그냥 이 도치법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구조만 눈에 조금 익혀두고 가시면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치법을 할 때는 문장이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순으로 바뀌죠. 토익에서 주로 도치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부사구가 앞에 문장 앞에 온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Not onl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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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eat leader, but he also motivates his team effectively. 자, 지금 얘가 문장 앞에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이 문장 맨 앞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is he, was he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뒤에 문장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제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가 쓰여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선 B가 정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only after라는 이 부사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죠. 자, 이런 컨트랙트가 서명이 되고 난 이후에야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 이후에야 시작됐다. 자, 지금 여기서도 이 친구가 문장이 맨 앞에 왔기 때문에 이 뒤에서 도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뭐죠? Did the project officially begin? 이 돼야겠네요. had는 올 수가 없죠. had가 왔으면 여기가 begin이 아니고 had 불피로 begun 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구조의 문장이 왔을 때 이런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충분히 이 문제에서 점수를 방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토익 잘 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